안녕하세요. 이번 주 설명드릴 주제는 경락, 경혈, 그리고 친구 치료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관련된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주제를 학기 초반에 다루었지만 이번부터는 경락과 경혈에 대한 개념 학습들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기원과 역사에 대한 번천을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하여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친구 치료에 활용되는 도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발전하고 있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주 활동에서 그 필요성에 따른 도구가 개발되고 있고 또 도구는 행위에 영향을 받아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며 발달하죠. 또한 행위는 도구의 개발과 발달에 따라 변화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침도 한의학적 의료 행위 과정에서 개발된 도구인데 이 도구에 의존해 치료 행위와 그 방식이 발전하게 되죠. 그렇기에 도구의 관점에서 경락, 경혈, 친구의학 등의 의료 지식과 기술을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의학사를 전공한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의 문헌 중 최초로 침이 등장하는 내용은 춘추 좌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BC 581년에 의완이라는 의사가 진나라의 경공을 치료했던 내용이 침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공, 공과 달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약이라는 표현은 각각 침과 뜸과 약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해당 서적에 침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 222년에서 284년 사이를 살았던 두에라는 주석가가 달이라는 단어는 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어,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에의 주장을 제외한다면 기원전 춘추 시대의 침요법에 대한 문헌적 기록은 또 뚜렷하지 않습니다. 춘추 좌전이라고 부르는 좌전은 춘추 시대의 춘추 시대를 거의 망라하는 노나라 시대의 연대기, 춘추에 대한 내용을 섞은 책으로서 전국시대 초기인 기원전 386년까지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그로부터 500년, 5, 600년 뒤의 한 주석가에 의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침과 관련된 의료 활동을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업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부록 형태의 강의로 제공된 수업 주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첨석이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한반도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추론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향후에 시간을 내서 이 부록 형태의 심화 내용을 학습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침의 기원을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조사하던 중 침의 초기 형태라고 생각하는 첨석이 한반도의 고고학 유물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제가 처음으로 제기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침의 초기 형태인 펌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황제내경 소문에 입법 방위론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중국 대륙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볼 때 각 지역별로 의료 기술이 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리적 조건과 기후 등이 서로 다른 어, 상황에서 각각의 의료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첨석이라는 돌로 만들어진 의료적 행위, 즉 침이 시작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쪽은 어디일까요?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산동반도 부위를 중국의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첨석과 같은 돌침은 석기 시대의 유산입니다. 석기는 구석기 시대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물론 정확히 언제 첨석이 등장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 언제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서쪽 바다는 현, 당시에는 바다라기보다는 강의 하구처럼 낮은 저지대의 육지였습니다. 그것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그림처럼 보여지는 내용인데, 추정으로는 BC 만 년 전쯤 당시 해안선과 강물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동쪽이라는 곳은 한반도와 일본 큐슈 열도 일부까지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첨석을 단순히 중국의 고대 유물로만 단정하지 말고 보다 많은 조사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첨석에 대한 시작을 입법방위론에서는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죠. 동쪽 지역은 하늘과 땅의 기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이라 그리고 그곳에는 바닷가가 있, 있어서 그 해안가를 통해 고기와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병은 몸에 열이 쌓이고 또 혀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환에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 또는 질병은 첨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첨석의 등장은 당시의 해안가 유역에서의 수렵 또는 음식 문화와 관련된 질병에 의해 야기된 피부 질환 또는 각종 종기 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첨석과 관련된 자료들을 한양 문헌 그리고 고고학 자료를 통해 조사해 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첨석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기원전 164년쯤 중국에 매장되었던 호남성 장사시 주변의 마왕태 묘역에서 발굴된 의서들이 있는데 이를 오늘날 우리는 마왕태 백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왕태 백서에는 병락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진 각종 의료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고 아울러 그 기록 속에는 첨석에 대한 기록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헌 내용과 유물을 토대로 중국의 의사학자인 주일모 선생은 첨석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음, 쓰이기 위해 한쪽은 뾰족한, 침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다른 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생긴 돌로 어, 어,
찌르고 베는 도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과적 치료를 위해선 슬라이드에서 보듯 이러한 뾰족하고 한쪽 모서리는 칼날과 같은 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첨석에서 말하는 폄이란 한자의 폄이란 것을 한자의 어원과 내용으로 살펴보면 돌로서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석에 대한 또 다른 문헌의 기록은 중국을 포함한 고대 동아시아의 지리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또 등장합니다. 산해경이 정확하게 사회의 어느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는 또한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원시 시대와 관련된 모습이라 기원전 1600년, 즉 중국의 은나라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고조선이 중국 대륙의 동쪽을 양분해서 지배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해경에서 동쪽 지역에 고시라는 성씨를 가진 시족들이 많이 있고 그 지역은 옥과 같은 어, 보석의 산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날카로운 바늘 형태의 돌파편들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산해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키워드, 고시, 옥, 잠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민족과 관련된 특히 고조선과 동북아시아의 사회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고대 사회 모습에서 석기시대의 유물과 관련된 돌 중에 흑요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흑요석은 영어로 obsidian이라고 부르는 검은 보석의 일종입니다. 위키페디아와 같은 자료를 참고해 고고학적 분석을 보면 흑요석이 수술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 샤만들의 주술적 용도로도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인디언, 마야 문명에서 이와 같은 흑요석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고, 이러한 도구들은 당시 수련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 의료 등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흑요석은 주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자연적인 천연 유리입니다. 글라스라는 의미죠. 규장질의 용암이 분출되어 이것이 급격하게 식는 과정에서 천연 유리, 흑요석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 천연 유리의 속성을 띠기 때문에 쪼개어지는 과정에 날카로운 면이 만들어져서 구석기 시대 이후에 다양한 도구의 재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흑요석 산지가 바로 백두산 부근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사회 사람들도 흑요석을 이런 생활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예,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한반도에서 흑요석의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또 일본의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흑요석의 산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즉, 화산지대에서 자연스럽게 어, 어, 생성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대륙 내부에서는 흑요석의 유물이 나오더라도 그 유물의 산지는 모두 한반도나 일본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히말라야, 아프리카, 유럽 등의 화산지대에서도 이 흑요석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전 흔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이 사진에서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 부위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온 지역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구석기 유물이 나온 지역과 방금 소개드린 흑요석이 발굴된 지역이 많이 겹쳐져 있다는 점이죠. 특히 백두산 지역에서 가까운 현재는 연변 자치주에 해당하는 소영제라는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이 유물 중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바늘과 바늘을 담는 통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형자 유적지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던 시기에 발굴된 내용으로 그래서 당시의 기록은 주로 일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한자를 보면 마치 침이라는 것이 어, 우리 한약 의료용 도구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당시의 기록은 날카로운 바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용 침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유물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여전히 어, 고고학자들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두산 지역의 고대 유적에서 대량의 바늘이 발견된 이유는 앞으로 계속 탐구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경희대학교 의사 교수님과 고고학 연구팀들이 소형자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활용된 의료 도구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유적지에서 함께 출토된 흑요석 역시 의료 목적으로 활용된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중국 중의학 역사에서 의료용 목적의 침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진 금으로 만들어진 침입니다. 1968년 하북성 만성 지역의 선나라 시대의 제승묘에서 출토된 것인데 금과 은으로 제작된 굵은 바늘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을 의료용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유물 표면에 의술과 관련된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의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 즉 전한 시기에 중국에서 나타난 최초의 침이었다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그 이전에 발굴된 유물도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도구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이처럼 최초의 침이라는 의료 기록, 도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교재에 나온 이야기처럼 고대인의 생활과 문화에서 의료라는 것이 싹튼 만큼 그것을 토대로 침의 기원을 추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전반적인 내용과 다 있습니다. 혐석, 그리고 침의 기원에 대한 보다 길고 진지한 이야기는 부록 형태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습해 보길 당부하고요. 여기서는 인류의 역사, 인류의 경험에서 침이 어떻게 등장해 왔을까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침 치료와 동등하게 발달한 또 다른 치료법이 뜸이죠. 이 뜸 치료의 기원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한약에서 쑥뜸을 부법이라고 부릅니다. 뜸의 기원은 인류의 불의 발견,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뜸의 기원은 황제내경 소문 입법 방위론 편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뜸은 특히 중국 대륙의 북쪽, 현재로 보면 내몽골 지역 또는 몽골 지역을 포함한 영역에서 뜸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북쪽 지방은 어, 기후가 매우 춥고 또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통해서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 문화에 있어서 고기와 우유 등 이러한 동물식, 어, 지방식 등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야기된 몸의 병이 주로 쑥뜸을 이용한 뜸이 온열 치료가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몽골에는 지금도 뜸 치료와 비슷한 온열 치료와 관련된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돌을 활용해 음식을 익히는 허럭이라는 요리법이 있는데 이 양고기 찜이 우리 표현으로 보면 양고기 찜에 해당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이 양고기 찜을 먹기 전에 뜨거운 돌을 여기에 음식 조리에 사용된 뜨거운 돌을 몸에 비비며 건강을 기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열자육 방법이 의식주 문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AD 3세기경에 편찬된 삼국지 동의전, 정확히 표현하면 오한선비 동의전 편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인 한민족의 삶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온돌과 같은 문화와 뜸치료와 같은 내용 등이 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 기록에는 온열 자극뿐만 아니라 첨석을 활용한 출혈요법도 소개되어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동쪽 지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첨석을 통한 어, 외과적 치료와 함께 어, 북쪽 지역의 온열 요법들이 바로 한민족 문화 속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뜸 치료에서 쑥이라는 재료가 주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연소시키며 그 연소되는 열을 쓸 수도 있는데 유독 불을 이용한 치료법에서 쑥을 연소시키는 것이 주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대 사회의 샤머니즘과 주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때 쓰여진 홍루몽이라는 서적에 언급된 표현을 참고해 보면 24절기 중에 단오라는 축제가 있죠. 단오란 절기가 있죠. 이런 단오란 절기에 창포쑥 비녀를 문에 걸어 놓는다라는 뜻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쑥의 재료인 창포, 쑥의 재료로 활용된 것을 이용한 비녀를 어, 귀신을 물리치는 액막이용 재료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쑥을 불태우는 과정의 연기는 귀신을 쫓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를 내보낼 수 있는 목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이 처음에는 주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온열 자극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강조되며 치료적 목적으로 오늘날 쑥뜸이 온열 치료의 대표적인 도구로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뜸과 침은 어떻게 하나의 의료 기술로 통합되었을까요?
그것은 치료적 자극 대상이 통일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뜸을 이용해 자극하는 인체 대상과 침을 이용해 자극하는 인체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인식한 것이죠. 그것을 현재 우리는 경락 또는 경혈이라는 개념으로 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뜸을 이용한 자극은 온열한 성질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입니다. 침을 이용한 자극은 물리적 자극이라서 이를 한의학적으로 구분하면 한하고 열하다라고 하는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질병의 상태를 허증, 실증에서 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극방법을 뜸과 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동아시아 북쪽에서 기원했던 뜸 치료가 점차 고대 중국 사회로 유입되었고 그 내용이 한나라 초기의 의료 기록인 마항태 백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서적 중 경락에 관련된 문헌에는 거의 모두 뜸에 해당하는 의료 기술이 기본적으로 어, 어, 담겨져 있습니다. 뜸이란 치료는 단지 뜨거운 열장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문신하고 그 문신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살균 소독하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뜸 치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논문은 5,3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고대인에 대한 고대인과 관련된 미라와 관련된 의료 기록입니다. 당시 고대인이 스위스 알프스산 영역 지역에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의 기후 조건에 따라 스위스에 있는 어, 빙하에 묻히는 바람에 5천 년 넘게 인간으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역의 빙하가 녹으며 바로 5천 년 넘었던 이 미라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피부가 냉동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면서 피부에 새겨진 다양한 문신들을 어,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신 중 일부는 치료적 목적으로 새겨진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내용은 오늘날 알려진 경혈의 위치와 많이 부합한다라는 얘기를 이 논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전히 연구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내용이고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 이야기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흔적이 바로 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문신이 새겨진 과정을 추정하는 내용을 분석 자료에서 찾아보면 첨석과 같은 칼날로 문신을 새긴 뒤 그 상처에 약초가루를 태워 숟가락과 같은 상태가 돼서 착색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로 보면 자침 부위를 뜸으로 태우고 문신을 만들면서 상처를 소독하고 아물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위를 연구자들은 아셔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침과 뜸의 기원에 대한 인류학적인 의미와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신뢰하도록 고고학적 측면의 조사와 연구 자료를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과 뜸은 인류의 진화와 생활 속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모습이고, 이렇게 체험한 내용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적 경험으로 간 경험적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고학을 비롯한 인류학에서 이와 같은 한의학의 역사는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신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통의학의 의의를 명확하게 찾게 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층과 뜸에 대한 도구적인 기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